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그렇다면 1492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해를 분기점으로 중세와 근대로 시대가 나뉠까요? 과연 이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웬키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쓴 유대인 경제사라는 10권짜리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네덜란드서부터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중상주의를 발흥시키면서 자본주의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아마 이 유대인 경제사 시리즈를 쭉 보시면은 이게 세계의 역사이자 세계 경제사를 한번 훑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1편 이사벨 여왕이 1492년에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을 몰아낸 얘기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그렇다면 1492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해를 분기점으로 중세와 근대로 시대가 나뉠까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이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제가 그림을 석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이 그라나다의 이슬람 성주로부터 열쇠를 받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그림은 그해 4월 달에 바로 그라나다 성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서명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그림입니다. 방금 그림들에서 보셨듯이 1492년에 이러한 사건들 세 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즉 하나는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이거는 재정복이라는 뜻인데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유럽 대륙에서 몰아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해 4월 달에 유대인 추방령을 발표를 해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스페인 왕국에서 추방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북부 저지대,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북부 저지대로 올라가서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세계 중심국가로 만드는 기초가 되는 사건이 이에 터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즉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탄생과 그 다음에 유대 금융자본의 출현이 바로 1492년의 신대륙 발견과 유대인 추방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탄생시킨 씨앗이 1492년에 심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선 이사벨 여왕이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을 몰아낸 것은 유럽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회복되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 800년 동안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이슬람 세력한테 억눌려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당시 유럽의 기독교 왕국인 프랑크 왕국이나 비잔티움 제국은 동서좌우로 이슬람 세력에 갇혀 있어서 동으로도 서로도 나가지 못하고 지중해조차 해상권을 이슬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북쪽에는 즉 북해와 발트해에는 당시 바이킹 세력들이 있어서 북쪽으로도 못 나오고 동서남북이 갇힌 상태에서 한마디로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492년에 비로소 이슬람 세력을 유럽 대륙에서 몰아내므로써 그 이후에는 그들이 유럽이 세계를 주도하는 역사를 갖게 됨으로써 그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역사라는 게 본래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세 같은 경우는 왜곡이 심한 편입니다. 즉
유럽 사람들이 역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는 유럽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 중세의 역사의 주인공은 단연 이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 모든 면에서 경제, 군사, 문화,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럽을 앞서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어떤 것들이 앞서 있었냐면 이슬람에는 일단 화약과 대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화약이나 대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슬람이 단연 우월할 수뿐이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슬람은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해상권도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고 나침판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의 항해술이나 이슬람의 그 해양 운영이 훨씬 뛰어날 수뿐이 없죠. 게다가 이슬람에는 종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을 기록하고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종이나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뭐 양피지에 글을 쓴다거나 아주 기초적인 기록 이외에 이슬람처럼 종이에 기록해서 책을 만드는 이런 대량의 지식의 축적이나 전파가 힘들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것들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화약, 나침판, 종이, 인쇄술. 이건 이슬람의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의 발명품입니다. 이슬람이 우리 동양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동양의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유럽보다는 훨씬 앞선 세계에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보다 훨씬 월등한 이슬람을 그들이 800년간의 그러한 억압과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들을 유럽에서 쫓아냈으니까 당시 그들은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몰아낸 후에 교황이나 주병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왕국의 자랑으로 높이 받들어지는데 그 통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은 그간 전쟁에 시달렸던 어떠한 나라의 기강도 세울 겸 또 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교도의 추방을 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국교를 기독교로 통일하면서 이교도들, 즉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4개월 내에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발표한 게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4개월 내에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 왕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돈을 갖고 나갈 수 없었고 금과 은을 귀금속을 갖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갖고 나가 들키면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결국 맨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스페인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됐는데 6.5%가 유대인이라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45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그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그대로 남아있고 개종을 거부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자기의 종교, 유대교를 믿을 수 있는 지역, 즉 종교적 관용성이 있는 지역이 당시는 북부 저지대, 즉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쪽으로 가장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간 유럽에 갇혀 있었던 역사가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대항해 시대가 이루어집니다.